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챕터 4 토양오염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토양오염을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나와 있는 부분이 토양오염의 특성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토양오염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토양오염은 수질, 대기, 폐기물 등의 1차 오염 물질에 의해서 축적성 오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이 대기에 의해서, 대기오염이죠. 그리고 수질에 의해서, 수질오염, 폐기물 발생에 의해서, 자, 이런 물질들 중에서 1차 오염 물질에 의해서, 1차 오염 물질이라는 것은 바로 배출되는 물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1차 오염 물질에 의해서 오염이 일어나는데 어떤 형태로 일어나느냐 하면 축적성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하루 이틀 사이에 발생을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누적이 되면서 발생이 되는 게 토양오염의 특징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질환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만성질환으로 발생하게 되면 실제로 병을 나수기가 상당히 어렵듯이 토양 같은 경우에서도 축적성으로 우리가 오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복원을 시키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염 경로의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오답으로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오염 경로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작은 게 아니고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경로 자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토양 오염 자체를 우리가 밝혀내는 것도 그만큼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피해 발현에, 피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완만성과 만성적인 형태를 띠는 거죠. 그래서 완만성과 만성적인 것을 형태로 나타내기 때문에 더욱더 토양오염을 찾아내기 힘들어요. 만성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장시간을 거쳐서 발생한 거죠. 그리고 완만성이라는 것은 피해 자체가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피크가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바로바로 나타나게 되면 지금 오염이 많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점을 찾아내고 조사를 하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서서히 눈에 보이지 않게 서서히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의 완만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토양오염에 대해서 인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도 시험에서 상당히 잘 나옵니다. 오답으로. 그리고 타환경인자와의 영향 관계가 정확한 게 아니고 모호해요. 애매모호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연관이 있을 것도 같고 이렇게 생각하면 연관이 없고, 그러니까 밝혀내기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모호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염의 국지성과 비인지성입니다. 국지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에서 발생을 한다는 소리예요. 국지의 반대가 광역이잖아요. 넓게 발생하는 게 아니고 좁게 발생을 하고, 자, 그리고 비인지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지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왜? 보이는 게 아니고 토양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가 인식을 거의 할 수 없어요. 자, 따라서 이런 요인에 의해서 토양 같은 경우에서는 한번 여러분들 오염을 시키게 되면 원상으로 복구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원상 복구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대기나 수질이나 폐기물에 의해서 토양 오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토양 오염이 발생하지 않게끔 수질이나 대기나 폐기물 측면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 되겠죠. 자, 문제 1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1번에 보시게 되면 토양오염의 특성에 대한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자, 답은 오염 경로가 다양하다. 오염 경로가 다양한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피해 발현이 완만합니다. 크게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오염 인지가 어때요? 상당히 어려워요. 오염 인지를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원상 회복이 어때죠? 한번 토양이 오염되게 되면 거의 원상 회복이 어렵죠. 그래서 답은이 정답이에요. 그럼 토양 오염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기름 누출이죠. 기름 누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 저장 탱크가 있다든지, 그래서 대부분의 기름의 탱크가 있는 부분에서는 탱크 자체가 오래되면 부식이 되잖아요. 부식이 된 상태에서 기름이 누출되는데, 그러면 토양 오염이 그 지역 일대를 다 오염을 시키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는 토양 자체를 원상 회복이 힘들기 때문에 거기 있는 토양 자체를 다른 쪽으로 완전히 이전을 시켜서 처리를 하고 새로운 토양을 주입을 해서 사용을 하는, 그래서 내용에서도 나온 것처럼 토양 오염은 원상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토양오염의 대책 중에서 예방대책입니다. 그럼 토양오염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느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수질대기 폐기물 오염물질 자체를 조심을 하시면 돼요. 오염물질을 배출 안 하면 토양이 오염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 먼저 광산과 채석장에서 침전지를 설치를 해요. 대부분의 토양오염이 많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광산이나 채석장. 채석장이라는 것은 광물질을 우리가 채굴하는 곳이죠. 그래서 광산이나 채석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의 화학약품을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침출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화학약품을 쓰고 우리가 침출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하천으로 흘려보내게 되면 아무래도 하천 자체가 오염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하천에 수로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농사를 짓게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농사에 사용되는 물을, 오염된 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토양 자체도 오염되고, 오염된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 자체의 중금속이나 유해 물질 자체가 농축이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우리 사람이 피해를 받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광산이나 채석장에서 발생하는 물 자체가 그대로 배출되지 않고 우리가 오염물질을 1차적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해서 오염물질이 없는 걸 확인해서 배출을 시키는, 그래서 침전지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비료를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적정량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자, 비료 같은 경우에는 인이나 질소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비료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토양오염 측정망을 설치를 해서 상시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이 오염이 되는지 오염이 되지 않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자,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의 대책에 관한 사항이다. 예방대책으로 틀린 것은 가번에 광산 및 채석장의 침전지 설치. 맞습니다. 침전지를 설치를 해서 오염물질을 1차적으로 먼저 제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비료의 적정량 사용, 그리고 토양 측정망을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자, 객토.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 예방대책이잖아요. 그러면 객토라는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는 토양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정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영양분이 많은 깨끗한 흙을 가지고 와서 토양을 혼합을 시켜서 토양의 성질을 좋게 만들어서 오염 인자를 제거하는 방법을 객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객토 같은 경우에는 오염이 발생한 토양에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사전 대책, 다시 말해서 예방 대책이 아니고 발생이 된 사후 대책이 객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라번.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토양에 청유가 있어요. 청이라는 것은 뭐냐면 토양이 청이 있죠, 청. 그 청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영어 알파벳으로 나타내는데 그 청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지금 가장 위층에서부터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청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위쪽에는 뭐가 많으냐 하면 우리가 토양에서 낙엽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낙엽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떤 성분이냐면 분해가 될 수 있는 유기물이에요. 그래서 가장 위쪽에는 유기물층이 들어가 있어요. 자, 유기물이 5층입니다. 5층. 자, 그리고 바로 아래쪽, 유기물 바로 아래쪽에 뭐가 있느냐면 표층. 그러니까 이 표층에서는 생물의 활동이 가장 왕성하다. 다시 말해서 미생물이 분해를 가장 많이 하는 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층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서는 표층에서 용탈된 물질이 존재. 다시 말해서 표층에서 떨어져 나갔던 물질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다시 말해서 집적층이라고 해서 B층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서는 모재층이라고 해서 풍화작용에 의해서 암석들이 부서지겠죠. 암석은 우리가 큰 것을 뜻하는데 그 큰 암석이 풍화작용해서 그거보다 작은 입자로 갈라져 있는 층을 모재라고 해요. 모재층. 그래서 C층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모재층 아래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안반층이 생성되는 거죠. 그래서 기반암층이 R층이라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가장 위에 우리가 토양을 기준해서 가장 위에는 O층, 유기물층, A층, 표층, B층, 집적층, C층, 모재층, R층, 기반암층.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용 자체를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층들이에요. 자, 문제 3번은 좀 가장 간단하게 냈죠.
우리가 층을 나타내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죠. 자, 문제 3번. 다음 중에서 토양 층위를 나타내는 층위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O층, B층, R층, D층.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우리가 토양 층위를 5가지로 나타내는데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O층이라는 것은 유기물층입니다. 가장 위에 있죠. 자, 그리고 B층이라는 것은 A층 바로 위에 있어요. 그래서 O층이 있고 A, B, C 그리고 R 이런 식으로 5가지로 존재하죠. 그 다음 R층.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라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기억을 또 해야 되잖아요. 기억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면, 가장 위쪽은 유기물이 뭐예요? 오그닉이죠, 오그닉. 그래서 유기물이 오그닉이니까 오그닉의 약자가 O예요. 그래서 가장 위에는 유기물이라 낙엽 등의 유기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O층. 자,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서는, 가장 아래쪽은 안정된 층이죠. 뭐 기반함층이 됐든 뭐가 됐든 안정한 층. 그래서 가장 안정하면 가장 편안한, 우리가 그래서 로얄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기억할 때 로얄층. 그래서 가장 위는 유기물이 많으니까 오그닉, 그래서 O층. 가장 아래쪽은 가장 안정하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잖아요. 가장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생활하기에 가장 좋은 층이야, 로얄층. 그럼 중간에는 뭐가 있느냐면 O층 바로 위로 알파벳 순서로 A, B, C층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O, A, B, C 가장 아래쪽에 로얄층. 이렇게 기억하시면 층위를 쉽게 구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토양 수분의 물리학적 분류예요. 그래서 이제 물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1번에 흡습수가 있고, 그리고 2번에 결합수가 있고, 3번에 모세관수가 있고, 4번에 중력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각각의 물들을 나타냈을 때 뭐를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 하면 PF라는 값을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상에서 PF의 값을 이용을 해서 어떤 물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토양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을 뜻합니다. 그래서 토양에 함유되어 있는 물의 종류를 PF를 가지고 찾아내요. 그래서 PF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가장 먼저 흡습수가 있습니다. 자, 흡습수는 PF의 값이 얼마 이상이 되느냐 하면 4.5 이상이에요. 그래서 토양에서 강하게 흡착되어 있는 물이 흡습수입니다. 자, 그리고 토양에 강하게 흡수되어 있기 때문에 식물이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어요.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그리고 부식토에서의 흡습수의 양은 무게비로 70%에 달한다. 따라서 1번과 2번 정도는 반드시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토양에 있는 물 중에서 결합수입니다. 토양 분자 중에 존재하는 수분으로, 자, 토양과 토양에서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는 물을 결합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PF의 값으로 나타내게 되면 7.0 이상입니다. 흡습수에 비해서 PF의 값이 아주 크죠. 흡습수는 PF가 4.5 이상인데 비해서 결합수는 PF가 7.0 이상입니다. 그리고 식물의 성장에 직접적으로 이용될 수 없는 물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흡습수도 직접 이용할 수 없고 결합수도 직접적으로 이용될 수 없는 물이에요. 그리고 토양의 수분 장력이 가장 큰 물이다. 여기서는 수분 장력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모세관수입니다. 자, 모세관수는 중력수 외부의 표면 장력과 그리고 중력이 평형을 유지하면서, 다시 말해서 표면 장력과 중력이 평형을 유지하면서 존재하는 물이에요. 그러면 표면 장력이라는 건 뭐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물통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실험을 하기 위해서 모세관을 이렇게 꼽아놨단 말이에요. 그럼 물의 수면이 이렇게, 물의 수면이에요. 그럼 보통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모세관을 꼽으면 아주 작은 관을 모세관이라고 그러죠. 자, 모세관의 수위가 이만큼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자, 지금 여기서는 힘이 작용하거든요. 이렇게 힘이 작용하는데 관에는 힘이 작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표면에 작용하는 힘을 표면 장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표면 장력에 의해서 이렇게 장력이 형성이 되니까 여기 있는 물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관의 수위가 높아지는 현상이죠. 그 힘을 표면 장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표면 장력과 중력이 작용하는 힘,
그래서 이 두 개가 평형을 유지했을 때 존재하는 물을 모색한수. 자, 그리고 이 모색한수의 pF는 얼마 정도가 되느냐면 2.7에서 4.2예요. 아주 작은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pF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식물이 이용하기가 좋아요. 크면 클수록 식물이 이용을 못합니다. 따라서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수분이 뭐가 되느냐면 모색한수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 4번. 토양 수분의 물리학적 분류 중에서 수분이 1000cm의 물기둥의 압력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다음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면 pF를 먼저 계산을 해야 돼요. 따라서 pF를 계산하는 공식이 이 공식이에요.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pF라는 것은 로그라는 것은 상용대수입니다. 계산기에 있어요. 자, 로그 H라는 것은 높이, 단위는 cm H2. 그러니까 H2는 물을 뜻합니다. cm라는 것은 길이니까 물기둥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물기둥의 높이 대신에 물기둥을 단위를 표현을 했을 때 cm H2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수분이 1000cm예요. 그럼 길이가 cm고 수분이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1000cm H2로 표현하는 거죠.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1000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1000은 10의 3승이죠. 그래서 pF는 얼마의 값이 나오느냐면 3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pF가 3이 됐으니까 자, 조금 전에 배웠던 모색한수가 2.7에서 4.2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pF3은 어디에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모색한수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색한수는 식물이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물. 반면에 흡습수나 결합수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식물이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물이죠. 그래서 흡습수에 비해서도 결합수가 훨씬 더 지금 그 pF가 크죠. 따라서 흡습수 같은 경우에서는 pF가 4.5 이상, 결합수 같은 경우에서는 7.0 이상의 값을 가지게 되고, 반면에 모색한수 같은 경우에서는 2.7에서 4.2의 값을 가지게 되니까 pF의 값만 기억을 하게 되면 답을 여러분들이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4번의 중력수입니다. 자, 중력수는 토양 입자에서 유리됐다는 소리는 떨어져 나와서 토양 입자 사이를 이동하거나 지하로 침투되는 수분입니다. 자, 그리고 pF의 값은 얼마의 값을 가지느냐면 2.54 정도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실제로 보면 pF의 값이 가장 작은 값이 중력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토양 수분 장력이 가장 작은 물이 뭐가 되느냐 하면 중력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문제 5번. 다음 중에서 토양 수분 장력이 가장 낮은 토양 수분은 가번의 모색한수, 나번의 중력수, 다번의 결합수, 라번의 흡습수.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그 pF의 값에 따라서 수분 장력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pF의 값이 가장 큰 것이 수분 장력이 제일 커요. 자, 그리고 pF의 값이 가장 작은 게 수분 장력이 가장 낮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토양의 수분 장력이 가장 큰 거는 pF가 가장 크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모색한수나 흡습수나 결합수나 중력수 중에서 pF가 가장 큰 게 뭐예요? 결합수 7.0 이상. 그래서 결합수는 우리가 수분 장력이 가장 큰 수분이 되는 거죠. 반면에 pF가 가장 작은 게 뭐예요? 중력수 2.54 이하. 그래서 수분의 장력이 가장 낮은 물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뭐가 되는 거야? 나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pF, 우리가 지금 수분을 분리를 했을 때 pF를 가지고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pF라는 것은 포텐셜 포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pF를 계산하는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토양에 결합되어 있는 물 자체를 pF를 가지고 분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토양수의 입자가 합착되어 있는 세기로서 토양수를 우리가 구별을 해요. 그러니까 입자에 합착되어 있는 색인데, 토양수, 다시 말해서 토양의 물이죠. 토양 수분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로 우리가 배웠는데 그 토양 수분 네 가지를 분류를 하는 거죠.
그리고 흡착력에 상응하는 수주, 센티미터, 역수의 역수를 PF라고 한다. 자, 그리고 PF라는 것은 로그 H로 표기하죠. 여기서 H라는 것은 물기둥이죠. 그래서 길이의 단위는 센티미터. 물이니까 H초. 그래서 센티미터 H초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PF의 식을 나타내게 되면 로그 H 센티미터 H초 이렇게 표기하죠. 이렇게 계산을 해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압력을 보면 1ATM은 760mHg, 1332mH초, 1033cm/H초. 그래서 이런 값들은 전부 다 얼마의 값을 가지느냐면 PF 3의 값을 가지게 되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전부 다 1ATM은 760mHg는 1332mH초는 같은 값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PF를 나타냈을 때는 센티 H초로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미리를 센티미터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럼 이 값은 1.0 곱하기 하나, 둘, 세 개니까 10의 3승 센티미터 H초로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PF의 값은 얼마요? 10의 3승이니까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값의 PF는 3이라는 값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 6번에 보시게 되면 토양이 수분을 함유하는 힘을 토양 수분 장력이라고 부른다. 자, PF가 4.0인 물기둥의 높이로 알맞은 것은 어떤 것인가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 지금 PF가 4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높이를 계산하면 PF를 구하는 식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PF가 얼마죠? 4예요. 그럼 여기 H에 대한 식을 정리하게 되면 자, 여기서 로그의 역수가 뭐가 되느냐 하면 10x예요. 다시 말해서 로그를 없애기 위해서 10x를 취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로그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고 h를 계산을 해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 값이 10의 x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식을 정리하면 h는 10의 pf/cm/h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몇 성? 4성. 10의 4성을 하게 되면 10,000H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의 4성은 10,000H초니까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앞전에 제가 토양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그림을 그렸을 때 표면 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토양이 가지고 있는 수분 장력 자체에서 실제로 보면 물이 가지고 있는 장력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 표면 장력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용어상으로는 지금 토양에서는 수분 장력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표면에서는 표면 장력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거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네 번째 토양 공기의 조성입니다. 자, 토양 공기의 조성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자, 토양 성분과 식물 양분의 산화적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자, 공기라는 것은 산화를 시키죠. 공기하고 여러분들 결합하는 걸 산화라고 그러니까. 자, 대기에 비해서 토양 공기의 수증기의 함유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토양이 깊어질수록 토양 공기 내에서 토양이 깊어지면 산소가 어때요? 감소되죠. 그리고 대기에 비해서 토양 공기 내에 탄산가스라는 것은 CO2예요. CO2의 함량이 어때요? 높아요. 그리고 대기에 비해서 토양 공기 내에 산소의 함량은 어때요? 낮아요. 그래서 대기에서는 산소가 많겠지만은 산소가 많으면 산화가 많이 일어나겠지만은 토양은 산소가 부족하다 기억하시면 돼요. 자, 문제 7번. 토양 공기의 조성에 관한 내용으로서 잘못된 것은 토양 성분과 식물 양분의 산화적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맞습니다. 대기에 비해서 토양 공기 내에 탄산가스의 함유량은 어때요? 산소는 낮아지고 탄산가스라는 CO2는 증가합니다. 그리고 대기에 비해서 토양 공기 내에 수증기 함유량이 높죠. 그리고 토양이 깊어질수록 토양 공기 내에 산소량은 어때요? 감소. 반면에 CO2는 증가. 따라서 4번이 정답. 자, 그리고 유효 공급률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효 공급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식을 찾는 거죠. 자, 유효 공급률은 겉보기 속도 나누기 침출수의 속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도 간단하죠. 토양 중에서 1분 동안 12m를 침출수가 이동하였다면 이때 토양 공급 내로 침출수 속도를 계산하시오. 유효 공급률은 0.4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유효 공급률이 0.4 대입했어요. 겉보기 속도는 12m를 1분 동안 가니까 12m/m가 되겠죠. 이 값이 12m/m가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보면 속도를 여러분들이 계산했을 때 m/s로 계산하거든요. 시간 단위가 세크예요. 따라서 분을 세크로 환산하기 위해서
일부는 60초를 보정했죠. 그러면 침출수 속도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0.5m/s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공공률도 마찬가지 공식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공공률이라는 것은 1 용적의 밀도에서 입자의 밀도를 나눠준 다음에 곱하시면 돼요.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가 나오죠. 퍼센트는 백분율이니까. 자, 문제 9번. 토양의 용적 밀도가 1.67g/cm의 삼승이고 입자 밀도가 2.5g/cm의 삼승일 때 공공률을 계산하시오. 자, 공공률의 1 용적 밀도가 1.67g/cm의 삼승, 입자 밀도 2.5g/cm의 삼승, 전체 곱하기 100%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럼 34.51%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제는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토양 처리 방법에서는 시험에서는 간단하게 나옵니다. 설명하고 어떤 방법이냐, 그리고 그 설명에 대한 이제 우리가 처리법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두 개 중에 한 개죠. 자, 먼저 1번 토양전기 추출법 또는 줄여서 SVE라고 우리가 나타내요. 그래서 SVE 약자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SVE라는 것은 토양전기 추출법. 전기라고 그랬으니까 기체로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압력 및 농도 구배를 형성하기 위해서 추출정이라는 것은 정이 우물정자거든요. 그래서 우물처럼 하나를 파놓는 거예요. 추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추출정을 굴착이라는 것은 추출정을 만든다는 소리입니다. 진공 상태로 만들어줌으로써 토양 내에서 휘발성 오염 물질을 휘발 추출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별했을 때 오염 물질을 추출했을 때 휘발성 물질, 비휘발성 물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휘발성 물질을 추출하느냐, 비휘발성 물질을 추출하느냐가 우리가 그 답을 찾는데 아주 중요해요. 따라서 SV라는 토양전기 추출법은 휘발성 오염 물질이죠. 그래서 전기를 이용을 해서 오염 물질을 휘발을 시켜야 되니까 휘발을 시켜야 제거가 되잖아요. 그럼 휘발성 물질이 해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 문제 10번. 토양 보건 기술 중에서 압력 및 농도 구배를 형성하기 위해서 추출정을 굴착을 하고, 자, 추출정을 굴착을 합니다. 진공 상태로 만들어서 토양 내에서 휘발성 오염 물질을 휘발시키고 추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를 이용해서 추출하는, 따라서 토양전기 추출법을 사용하면 되겠죠. 토양전기 추출법이 SVE가 됩니다. 그래서 SVE, 답은이 정답. 자, 그러면 토양전기 추출법에서 장단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장점에 보시게 되면 일단 굴착이 필요 없습니다. 자, 굴착이 필요 없고 짧은 시간에 설치할 수 있어요. 짧은 시간에. 그리고 분해의 소요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결과를 즉시 알 수 있고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장치 재료도 충분하고 지하수의 깊이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 효율이 높여주고 그리고 다른 시약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전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유지 및 관리비가 적게 소요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용도에 따라서 사용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됩니다. 반면에 뭐 좋은 점이 있으면 당연히 단점이 있겠죠. 오염물질의 독성은 처리 후에도 변화가 없어요. 우리가 전기를 가지고 추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추출 전이나 추출 후나 거의 독성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기압이 낮은 오염물질의 제거 효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전기압이 낮은 오염물질은 제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기압이 높은 오염물질의 제거 효율이 높게 됩니다. 추출된 기체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서 후처리가 필요하죠. 그대로 추출해서 대기 중으로 내보내게 되면 대기오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대기오염으로 변하지 않게끔, 대기오염이 되지 않게끔 추출된 기체를 여러분들 포집을 해서 제거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토양층이 치밀하여 기체 흐름이 어려운 경우에서는 적용이 당연히 힘들겠죠. 그리고 지방 구조가 복잡해서 총처리 시간을 예측하기가 어렵죠. 집안이란 자체가 원래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총처리 시간이 1시간이 걸릴 것이다, 2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토양 자체를 실제로 한번 살펴봐야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측이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문제 11번. SAV 기술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전기추출법입니다. 토양층이 치밀해서 기체 흐름이 어려운 경우에서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나발의 지방 구조에 상관없이 총처리 시간을 예측하기 쉽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방 구조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방 구조가 복잡하게 되면 총처리 시간을 우리가
예측하기가 거의 어렵죠. 그리고 생물학적 처리 효율을 높여주고 오염물질의 독성은 우리가 추출 전이나 추출 후나 그 상태가 그대로 추출이 되기 때문에 변화가 없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토양 세척법입니다. 토양을 세척을 하는 거죠. 씻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양 세척법을 보시게 되면 먼저 장점에 보시면 비휘발성 물질,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되는 물질, 중금속 등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토양 세척법은 휘발성 물질이 아니고 휘발이 되지 않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우리가 그 휘발성 물질 같은 경우에서는 물에 잘 녹잖아요. 반면에 비휘발성 물질들은 물에 잘 녹거든요. 그래서 토양 세척법을 이용해서 세척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되는 물질이나 중금속도 마찬가지. 그리고 광범위한 지역에 균일한 적용이 가능하고 에너지 소모가 적고 처리 비용이 저렴하고, 자, 그리고 처리 효과가 가장 높은 입자는 뭐냐면 아무래도 오염 물질 자체가 쉽게 탈착이 되는, 쉽게 씻기는 구조겠죠. 그러면은 자갈이 아무래도 오염 물질이 자갈에 붙어 있는 상태에서 세척하기가 가장 용이하겠죠. 그래서 처리 효과가 가장 높은 것은 자갈입니다. 그리고 외부 환경의 조건 변화에 대한 영향이 적다. 자, 그리고 부지 내에서 유해 오염물을 이송 없이 바로 처리할 수 있죠. 씻어버리니까. 그리고 오염 토양 부피의 단시간 내에 효율적인 급감으로 2차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예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양 세척법 처리에서 가장 부적합한 토양 입경의 정도는 가장 적합한 게 자갈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아무래도 이렇게 구조 자체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들은 아무래도 오염물질을 씻어내기가 힘들겠죠. 따라서 가장 강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게 뭐예요? 점토입니다. 그래서 점토는 처리하기가, 토양 세척법을 이용해서 처리하기가 가장 부적합하고, 반면에 자갈은 가장 적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단점을 보시면 비수용성 유기용매에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용성 유기용매에 처리가 되는 반면에 수용성은 물에 녹는 거죠. 토양 세척법, 세척을 하니까 당연히 물에 녹는 것들을 처리가 돼야 되니까 비수용성은 처리하기가 힘듭니다. 점토와 같이 미세 입자에 합착된 유기오염 물질의 처리 효과는 매우 낮다. 그래서 가장 처리 효율이 떨어지는 게 점토. 반면에 가장 처리 효율이 높은 게 처리하기가 쉬운 자갈이라고 그랬어요. 자체적인 조절이 가능한 폐쇄형 공정이며 고농도의 휴믹질이 존재하는 경우에서는 전처리가 필요한 게 토양세척법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 13번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 13번을 보시게 되면 토양세척법이 다른 토양보건 기술에 비해서 갖는 장점으로 틀린 것은 가로 외부 환경의 조건 변화에 영향이 적다. 맞습니다. 자체적인 조건 조절이 가능한 개방형 공정이 아니죠. 개방형 공정이 아니고 폐쇄 공정입니다. 폐쇄형 공정. 자, 그리고 고농도의 휴믹질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전처리가 불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반드시 전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지 내에서 유해 오염 물질의 이송 없이 바로 처리할 수 있고 오염 토양 부피의 단시간 내에 효율적인 급감으로 2차 처리 비용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죠. 따라서 4번에 대한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이오벤팅입니다. 자, 바이오벤팅이라는 것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바이오벤팅이라고 해요. 자, 휘발성이 강하거나 분자량이 큰 유기물을 처리합니다. 휘발성이 강하거나 분자량이 큰 유기물질에 처리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휘발성이 강하고 분자량이 큰 유기물은 바이오벤팅. 자, 그리고 불포화 토양층 내에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미생물의 분해를 통해서 유기물질을 분해 처리한다. 그래서 바이오벤팅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우리가 처리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생물이 분해를 시키는 거죠. 자, 그리고 주로 어떤 토양에 사용되느냐 하면 포화층이 아니고 불포화층, 다시 말해서 불포화 토양층에 적용되는 게 바이오벤팅이에요. 그래서 포화, 불포화, 휘발성, 비휘발성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 적용 시에서는 대상 부지에 대한 정확한 산소 소모율의 산정이 중요하다. 그리고 토양 투수정은 공기를 토양 내에 강제 순환시킬 때 매우 중요한 영양인자. 따라서 여러분들 1번, 2번, 3번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장점에 보면 배출가스를 처리를 했을 때 미생물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치가 간단하고 설치가 용이해요. 미생물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의외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토양전기 추출에 비해서 토양 공기의 추출량이 10분의 1 수준.
자, 그리고 휘발성이 강하거나 분자량이 큰 유기물질 처리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그랬죠.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답으로는 휘발성이 약하거나 분자량이 작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비휘발성이 강하거나 분자량이 큰 유기물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돈되게끔 문구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단점, 추가적인 영양염료의 공급이 필요하고. 왜 추가적인 영양염료의 공급이 필요하냐면 미생물이 영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용해도가 큰 오염물질은 많은 양이 토양 수분 내 용해 상태로 존재하게 되어서 처리 효율이 떨어지고, 그리고 현장 지방 구조 및 오염물 분포에 따른 처리 기간의 변동이 심하고, 오염부지 주변의 공기 및 물의 이동에 의한 오염물질의 확산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게 단점이죠. 그죠?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14번. 토양오염 정화 방법 중에서 바이오벤팅 공법의 장단점으로 잘못된 것은 가번의 배출가스에 추가 비용이 없다. 아무래도 미생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미생물을 그대로 존속만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영양염료의 공급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미생물 자체가 계속적으로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영양염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영양염료 공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로 포화층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불포화층에 적용하죠. 장치가 간단하고 설치가 용이하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 그래서 바이오벤팅, 바이오가 들어가게 되면 미생물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토양오염 보건기법 중에서 바이오벤팅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번 토양 투수성은 공기를 토양 내에 강제 순환시킬 때 매우 중요한 영양인자다. 답은 오염부지 주변의 공기 및 물의 이동에 의해서 오염물질의 확산 염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확산의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공기 및 물의 이동에 의해서 오염물질 자체가 이동을 한다는 소리는 그만큼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소리가 되겠죠. 현장 지방 구조 및 오염물 분포에 따른 처리 기간의 변동이 심하다. 라번의 용해도가 큰 오염물질은 많은 양이 토양 수분 내에 용해 상태로 존재하게 되어서 처리 효율이 떨어진다. 아무래도 토양 자체 내에서 우리가 토양 내에 수분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용해 상태로 존재한다는 소리는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액체 상태로 존재하게 되면 아무래도 처리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토양에 그대로 존재를 해야지 미생물이 토양에 있는 오염물질을 분해를 시킬 텐데 액체가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분해하는 게 쉽지 않다. 그런 뜻이겠죠. 분해가 쉽지 않으면 아무래도 처리 효율이 어떻게 될까요? 처리 효율이 당연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토양오염편에서 특히 우리가 처리법 같은 경우에서는 각각의 처리에 대한 장단점 중에서 좀 특이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이한 것들을 암기를 해서 문제가 출제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